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보호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뭘 갖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 일반인들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권리의 주체는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조금 힘들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치고 넘어지지 마시고 꼭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교과서 보시는데요. 교과서는 122쪽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을 갖다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 설립 기준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자준인허 특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자유설립주의, 그 다음에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설립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쓴다 그랬어요. 준칙주의는 영리법인하고 노동조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인가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허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가주의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직업과 관련된 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가주의는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가권자인 허락을 갖다가 안 하게 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랬죠. 의사회, 변호사회, 약사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농수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같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허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허가주의는 자유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주의는요, 비학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라든가 학교재단법인의 설립이라든가 증권거래업 허가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허가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허주의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국가가 그 법인의 관리에 관해서 직접 감독하는 거니까 대한이라고 하는 거, 한국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명칭을 주로 잘 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책은행이라든가 공사, 이러한 것들이 바로 특허주의에 한 법인이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인가주의하고 강제주의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직업을 갖다 취득을 했을 때 국가가요, 그 직업을 취득한 일반 국민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하고 그 법인에 가입이 되어서 관리를 해라라고 가입을 강제를 하죠. 그래서 인가주의는 강제주의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보실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는 민법상 법인을 공부하니까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을 갖다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그래서 교과서 보시게 되면은요, 122쪽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 설립 요건은 4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은요, 목적 자체가 비영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단법인을 따라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정관 작성과 같은 설립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립행위를 통해서 작성된 사단법인의 규칙인 정관을 주무관청에 가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을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설립 허가를 딱 받게 되면 그 즉시 법인의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설립 허가서가 도달이 되고 나서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이때 비로소 법인의 권리 능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설립 등기는 창설적 효력, 법인의 성립 요건, 따라서 법인의 대항 요건이 아니죠. 이때 법인의 설립 등기는 권리 능력을 최초로 발생시켜 주는 거니까 자연인의 출생과 그 법적 성질이 같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비영리 재단법인은 어떠한 설립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비영리 재단법인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비영리 법인 따라서 4가지 요건인데요.
재단법인도 당연히 그 목적 자체가 비영리죠. 그래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역시 재단법인도 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재단법인을 따라 설립하게 되면 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사단법인과 달리 반드시 정관 작성 이외의 출연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출연재산. 따라서 출연재산, 재산을 갖다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출연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죠. 그 다음에요. 설립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인 설립허가를 갖다 받고 나서 역시 설립허가서가 도달이 되고 3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어디에서 있느냐? 비영리법인,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요건에서 설립행위,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요 설립행위의 성질과 그 다음에 설립행위에서 출연행위가 요건이냐 아니냐, 설립행위에서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 설립행위의 차이점을 갖다가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갖다가 봅니다. 122쪽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의 비영리성. 사단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목적은 영리 또는 비영리입니다. 재단법인은 언제나 목적 자체가 비영리로 존재하게 되고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하지 못한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때 사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상법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은 학술 연구라든가 종교라든가 자선, 그 다음에 기예, 기능과 예술이라고 그랬죠. 사교, 친목 모임입니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그 목적으로 정해야 된다. 따라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비영리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갖다가 담보로 할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공익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익은 요건이 아닙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익과 상관이 없이 단순한 친목 모임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설립행위 성질이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요. 정관 작성을 해야 돼요. 이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규칙을 말하는 거죠. 이 단체의 규칙은 법률행위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규범입니다. 법규범, 규칙이니까. 따라서 이러한 정관 작성은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그 정관을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두 사람 이상 가르쳐 놓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정관을 갖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기명날인 가르쳐 놓으세요. 그래서 정관 작성 행위는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갖다가 전부 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고 이건 생전행위로서 저지르기 때문에 사후행위로서 만들 수가 없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기명날인을 해야 된다. 그 밑에 판례 중요한 거죠. 사단법인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고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법규범의 해석 방법을 써야 돼요. 따라서 법규범의 해석의 방법을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전원이 출석을 해서 다수결로서 정관 규범을 갖다가 해석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는 머릿수가 적으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면 그 정관 규범의 의미가 제대로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이라고 하는 규칙은 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석한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원들이라든가 새롭게 가입한 사원들이라든가 사단법인의 그 기관에도 전혀 효력이 없고 법원 판사한테도 그 효력이 없으니까 법원의 판사는요 총회 결의와 다른 그 정관 규범을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23쪽에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이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거니까 단독행위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 합동행위는요.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를 몰아주는 건데 합동행위에 있어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게 되면 그때는 단체 설립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전원의 추인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단법인에는요, 정관으로서, 문서로서, 서면으로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정관을 갖다 작성을 해서 주무관청에 들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무관청이 그 정관을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요. 허가를 갖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될 내용들이 있죠.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 목명사, 자의사, 존입니다. 목명사라고 하는 절과 자의사라고 하는 절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1호부터 7호까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요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그래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요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명사, 자의사, 존 7가지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이거 말고 7가지 말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자는 존재하면 정관 문서로 남겨야 되고, 이때 정관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구두로 한 것은 무효죠. 그러면 이때 이사의 대표권자는 정관에 기재해야지만 효력이 있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대학에서는 설립등기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사의 대표권자는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어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어요? 이사의 대표권자는 가장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왜? 목명사, 자의사, 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124쪽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요 관계부처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허가는 설립허가니까 요거는 자유재량형이죠. 자유재량형이니까 요건을 갖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허가를 갖다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 설립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정관 변경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그때 이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으로서의 허가가 아니고 인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로서 소송을 했다가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설립을 왜 안 해줘? 이렇게 설립 허가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소송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나 정관 변경에 있어서는 이거는 인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주무장관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공통부분을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설립등기죠. 법인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는 창설적 효력입니다. 창설적 효력이니까 없던 법인의 권리 능력이 새롭게 발생이 되는 거죠. 새롭게 발생이 되는 거니까 법인의 설립등기는 자연인의 출생과 그 법적 성질이 같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니고, 이때 법인의 설립등기는 자연인의 출생 신고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보고적 효력에 불과한 출생신고와는 그 효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설립등기가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설립허가만 가지고는 절대로 권리 능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가지 요건은 똑같아요. 설립행위의 성질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 출현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재단법인의 요건이지 사단법인에 있어서,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재산을 내놓으려면 내놓고 안 내놓으면 안 내놓어도 되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행위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서 재산 출연행위는 그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본질이 재산이니까 반드시 출연행위가 있어야 돼요. 재산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4쪽에 보시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이 비영리, 그 다음에 설립행위,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그 다음에 설립등기 똑같은데 설립행위에서만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조문을 갖다가 보시는데요. 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출연 동그라미 출연 재산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40조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을 하고 기명 날인해야 된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목명사 자의를 말하는 거예요.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 그 다음에 존립시기 및 해산 사유는 재단법인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7개지만 재단법인은 5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44조 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관의 보충은요, 목명사 자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갖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설립자가 목적과 자산이라고 하는 거 2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 세 가지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 임명과 면직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기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나머지를 채워주는 게 정관 보충이죠. 이 정관 보충은요, 재단법인만 정관을 갖다가 보충을 해주는 것이지 사단법인은 정관 보충 제도가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제47조.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법인은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살아서 재단법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공짜로 넘겨주는 거니까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생전처분일 때 증여 규정을 준용을 하고 유언에 의한 증여가 있어서 유언으로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 규정을 준용을 하는 것이지 상속 규정은 써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증여라든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출연재산의 귀속식이 나와 있습니다. 48조 주문 굉장히 중요하죠. 자, 1항에 보시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가르쳐 놓으시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서 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설립자가 내놓은 출연재산은 그 재단법인 이름으로 절차를 갖출 필요가 없이 그 재단법인이 성립했을 때 법인 성립 시 재단법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 조문은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제3자는 등기를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2항이죠. 유언으로서 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했을 때 출연재산은 별도의 절차를 갖다 갖출 필요가 없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을 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죠. 유언자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유언자 심장이 멎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립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요. 별도의 절차와 상관이 없이 당연히 재단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설립등기시라든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나 법인하고 제3자가 분쟁이 있어서 싸움이 났다. 소송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3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요. 무조건 법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됐던 법인이 됐던 그 부동산이라든가 별도의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출연재산일 때에는 이때는 제3자가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그 부동산 등기를 가져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은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할 것, 목명사 자의 5가지 필수적 기재사항 기재를 할 것,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기명날인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출연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연행위는 재산을 내놓는 거라 그랬죠. 재단법인은 재산이 본질이니까 출연행위가 그 요건이 되는 거야. 출연재산은 종류 불문이다. 그 다음에요. 출연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즉 당사자는요. 설립자하고 재단법인 사이죠. 설립자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법인이 가져가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48조 규정대로 법인 성립 시 또는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제3자하고 법인이 충돌하면 누가 가져간다 그랬어요? 항상 부동산은 등기를 가져간 자가 소유권 취득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정관 작성인데요. 정관 작성은요. 기명날인 요식행위인데요. 이거는 5가지 필수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요. 따라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원과 관련된 거는 빠지죠.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은 당연히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는 사원 총회에서 다루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관 보충은 설립자가 자산과 목적 2가지 중요한 것만 정해놓고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 요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빼먹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보충하는 제도요. 정관 보충은 사단법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다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채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때 재단법인은 유언으로서 설립을 했을 땐 그분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 보충이라고 하는 제도는 재단법인에만 쓰는 것이다. 이 정관 보충은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목적과 자산 2가지는 정해 놨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관청의 허가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 설립등기 성립 요건이고 창설적 효력이니까 역시 자연인의 출생과 똑같다. 그 다음에 127쪽에 보시면 법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법인의 능력도 별표 3개 놓으시고 이 법인의 능력도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도 법인 실제설에 의해서 권리 능력도 인정이 되고 법인도 당연히 권리 능력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전부 다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권리 능력에 관해서는 34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행위 능력은 인정은 하지만 명문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고 불법 행위는 35조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데 행위 능력에 관해서는 왜 명문의 규정이 없느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관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정관 목적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일치한 거니까 똑같은 조문을 연달아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연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불일치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일치를 해서 전부 다 인정을 하지만 행위 능력은 명문의 조문이 없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의 권리 능력 34조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조문 확인해 놓으세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의 권리 능력을 했다가 인정을 하는데요. 법인의 권리 능력을 했다가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권리 능력을 갖다가 인정할 수는 없고 이 법인의 권리 능력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모든 법인은 이렇게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일반 규정은 없어요. 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통일시켜서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권리 능력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규정으로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규정으로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권리 능력은 성질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고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 요것으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질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인으로서의 성질로 자연인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법인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연인의 생명 신체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것들 이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질에 의한 제한 보세요. 법인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령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있죠. 법인은 부모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친권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나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 관련된 거 이러한 생명과 신체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다. 따라서 2번 법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생명권 주장할 수가 없고 법인은 자녀를 출생할 수가 없으니까 친권 주장할 수가 없고 또 법인은 여성 남성이 아니니까 정조권 주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손과 발과 같은 게 없으니까 신체적 권리, 신체권 등은 향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재산권이라든가 명예권이라든가 성명권이라든가 신용권이라든가 정신적 자유권 등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능력자니까 법인의 이름으로서 부동산 등기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법인의 단독 소유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도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법인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도용해서 명예를 실추하게 되면 명예권 주장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름이 있으니까 성명권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겠죠. 법인도 법인세 납부 실적에 따라서 신용의 등급을 평가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도 정치적 의사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정신적 자유권 당연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갑이라고 하는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우리 법인은 X라고 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의사표시할 수 있으니까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향유권, 정신적 자유권이죠. 정신적 자유권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와 있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법인에게 상속시키겠습니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지 상속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법인이 청산을 해가지고 남겨진 재산은 새롭게 후발 법인으로서 만들어진 신생 법인에게 상속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상속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법인이 하지 못하는 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이 하는 게 있고 법인이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법인은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 법인이라고 하는 거, 요 법인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후견인, 요 후견인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법인은요, 다른 법인, 그래서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한책임 사원, 요 자격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이 못하는 것은 다른 법인의 이사를 못한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못한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거 말고 다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라든가 성년 후견이라든가 한정 후견이라든가 특정 후견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다른 그 파산 관제인이라든가 이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른 법인의 이사를 했다가 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못한다. 무한책임 사원을 했다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128쪽에 보시면 반거로 2번에 법인의 권리 능력은요. 법으로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법이죠. 법으로서 그 권리 능력을 다 제한하는데요. 이때의 법률은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좁은 의미의 법률이고 국회 재정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킨 그 법에 의해서만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때 명령, 규칙, 조약, 조례로서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지 명령, 규칙, 조약, 조례로서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명령 가운데서 헌법 위에 있는 게 있죠. 긴급명령. 그래서 이 긴급명령은요. 국가 전시사태, 그 다음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니까 이때는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긴급명령을 때 발동을 해가지고 그 법인의 그 자동차를 다 전쟁터에 투입시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긴급명령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령, 규칙, 조약, 조례에서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목적이죠. 목적으로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인의 목적에 관해서는요. 우리 판례는 아주 좁게 가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요 법인의 행위라고 하는 거, 요 목적을 딱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됐던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가 됐던 직간접으로 필요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만 법인이 저지를 수가 있고 목적 달성과 상관없는 행위, 요 상관없는 행위는 요거는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행위는 저지를 수가 없다. 그럼 이때 목적 달성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요 판단 기준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래서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설립자의 또는 운영자의 개인적 주관적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는 뭐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간접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관없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 달성과 상관이 없으니까 저지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서 추상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지 설립자라든가 운영자의 개인적 주관적 사정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판례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128쪽에 3번 판례는 눈여겨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법인이 행위를 했다 하게 되는데요. 법인 자신의 행위가 존재하죠. 그래서 법인 자신의 행위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돼요.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되고 이때 법인의 이름으로 저질러야 되겠죠. 법인의 이름으로 저질러야 되니까 법인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요. 목적 범위 내에서 저질러야 돼요. 목적 범위 내에서. 따라서 목적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법인에 대해서는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법인의 이름으로 저질렀을 때 목적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법인,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요때 갑이라고 하는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요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상대방하고 의사표시를 갖다가 주고받으면 이것이 법인의 이름으로서 저질렀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해서 저지르게 되면 이때는 법인 자신이 모든 것을 갖다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저질렀고 그 목적 범위에서 저지르게 되면 이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인 자신의 행위.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법인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되는데요. 법인에 있어서 이 대표기관은 어떤 게 있느냐. 그 명칭 6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가 있고 임시이사가 있고 임시이사,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이 있고 특별대리인, 그 다음에 청산인이 있고 청산인, 그 다음에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있고 직무대행자, 그 다음에 사실상 대표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명칭만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고 이거 말고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 이사라든가 임시이사라든가 특별대리인이라든가 청산인이라든가 직무대행자라든가 사실상 대표자, 이러한 사람들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고 임의대리인이라든가 임의대리인 언제 뽑아요? 복인권 행사로 뽑는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표권은 없는 이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원총회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기관일 때만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표기관이 아닐 때는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기관일 것, 그 다음에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 범위에서 저질렀을 때만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는 거 아울러서 기억을 하시고, 법인의 대표기관 명칭 6가지,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은 임의대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권 없는 이사라든가, 그 다음에 총회라든가 감사 같은 거, 지배인과 같은 거 대표기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29쪽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35조인데요. 이 불법행위는요, 법인 의제설일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제설일 때는 법인을 식물인간으로 보니까 권리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행위 능력하고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설일 때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설일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설일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의제설일 때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법인 불법행위는 35조 조문을 갖다가 보시는데요. 그 조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문에 모든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문을 갖다가 보시는데, 자, 35조 1항입니다. 법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또 이 규정은요 비법인 단체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이사 기타 대표자니까 뭐예요? 대표기관이죠.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니까 뭐예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대표기관일 것, 그 다음에요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할 것, 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 즉 대표기관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대표기관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대표기관 책임은 면제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요 양자의 책임은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가 전시고 목적 범위 외의 행위 밑줄, 목적을 벗어났죠. 목적을 벗어났으니까 법인과는 무관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제 라인에 들어갔던 담당이라든가 그래서 과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러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고 법인은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부진정 연대 채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결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인 불법행위는 35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 요건은 눈에 보이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대표기관. 대표기관이니까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돼요. 또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버리면 그 대표기관의 사리사욕을 도모한 행위가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불법행위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강행 규정을 위반을 해서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버리면 사리사욕을 도모를 했던 강행 규정을 위반을 했던 법인은 불법행위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줍니다.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사리사욕이 입증이 됐거나 강행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만 인정이 되면 사리사욕을 도모를 했던 법을 위반을 했던 피해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사리사욕이 됐던 법을 위반했던 따지지 말고 법인은 불법행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이 돼야 돼요. 이때 손해 발생은요,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다 전부 다 갖추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가해 대표기관은요, 피해자가 아닌 타인일 것, 타인으로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제정신이죠. 책임 능력을 갖고 있고, 일부러 했던 모르고 했던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 고의 과실 같은 요 귀책 사유가 있고, 요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위법해야 되겠죠.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가해 행위하고 손해 요 발생 사실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인과관계의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손해가 바로 요 손해죠. 요 손해는 법인, 그 다음에 그 가해 대표기관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법인 불법행위의 효과죠. 법인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요, 법인 요 불법행위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기관이 잘못하게 되면 요건을 갖췄을 때요, 당연히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관리감독상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못 져. 이렇게 무과실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 대표기관은 요거는 고의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죠. 따라서 대표기관은 잘못이 있어야 되고, 대표기관이 잘못이 있으면 법인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기관은 과실 책임입니다.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죠.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니까 피해자는 법인을 선택해서 물어내야 할 수도 있고, 이때 피해자는요, 가해 대표기관을 선택해서 물어내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피해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니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해 대표기관이 뻔뻔스럽게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 면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법인은 대표기관이 잘못한 걸 대신 물어줬으니까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 구상권 행사의 근거는요, 이거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거죠. 선관주의 위반을 갖다가 근거로 당연히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때는요, 사원청에 출석을 해서 찬성한 사원 전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 사원이라든가 담당 직원이라든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를 않지만, 이때 피해자가요,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돼서 과실을 상계한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보시면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인의 기관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인의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대표기관, 그 다음에 의결기관,
그 다음에 감독기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기관으로서 이사를 갖다가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기관은 감사, 그 다음에 의결기관은 사단법에서는 사원총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기관은 대표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이 있는데 대표기관부터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의 대표기관인데요. 이 법인의 대표기관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사를 갖다가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이사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의 대표기관인데요. 모든 법인의 대표기관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인에 있어서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사는 살림꾼이고 대표하는 거니까 모든 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입니다. 상설적 필수기관. 따라서 상설적 필수기관이고, 이러한 이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숫자라든가 임기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권 제한과 같은 것들은요, 이러한 것들은 그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는 반드시 성질상 자연인만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지, 다른 법인은 법인의 이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만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고, 이때 자연인도 법정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격정지라든가 자격상실의 법정형을 선고받지 않아야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지, 자격정지라든가 자격상실이 있을 때 그 자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133쪽 의의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보시면 이러한 이사의 선임과 해임, 선임과 해임은 이사를 갖다가 어떻게 뽑을 것이고 어떻게 내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의 임명과 면직, 선임, 해임에 관한 것은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이지 설립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설립 등기사항은요, 목명, 사설, 존재, 출, 이 9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명사, 자의, 사존, 목명사, 자의, 목명, 사설, 존재, 출, 이 이렇게 우리가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하고 설립 등기사항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사의 직무 권한인데요. 이사의 직무 권한은 대외적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대내적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의 대외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의 법인 대표권이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이 대표권인데요. 이 대표는 원칙이 각자 대표입니다. 이사가 2사람 이상 수인 공동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이사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관이라든가 총회 결의가 있을 때만 공동 대표를 갖다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사라든가 기술이사라든가 자금이사라든가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가 다르니까 당연히 각자 대표가 원칙이 되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이라든가 총회 결의가 있을 때에는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고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내적 권한이 있죠. 이사의 대내적 권한이라고 하는 거, 이 대내적 권한이라고 하는 건요, 사무집행이죠. 업무집행입니다. 이 업무집행은요, 각자 집행하는 게 아니죠. 대내적 업무집행은요, 공동집행이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과반수 찬성.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33쪽에 조문이 나와 있죠. 조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41쪽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없으면 정관에다가 당연히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있을 때는요, 요거는 구두로 제한한 건 전혀 효력이 없고 반드시 문서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인 단체의 대표자는 이거 못합니다. 백날 말로 떠들어봐 효력이 없고 정관에다가 문서로 서면으로 기재하지만 그 효력이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고, 이때의 대내적 효력만 있는 정관 기재사항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표권 제한은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지만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립 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설립 등기 시 대표권 제한을 갖다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무효. 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대표권입니다. 이사는 법인 사무에 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각자 법인을 대표 가로쳐 주시고,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사단법인 총회 결의가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그 다음에요. 2항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대표와 대리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표에다가 준용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은 전부 다 대표에다가 준용한다. 따라서 현명주의라든가 복임권 행사라든가 협의의 무건대리라든가 대리권 남용이라든가 표현대리라든가 전부 다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은 대외적 효력이죠. 따라서 설립 등기 시 등기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권 제한을 알고 있는 악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조 2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는요. 법원이 기존에 있던 법인 이사의 대표권 직무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뽑아준 사람을 갖다 우리는 직무대행자라는 말을 쓰고 이러한 직무대행자는요. 창설적 행위는 저지를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만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설적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니까 직무대행자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소송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권리오염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창설적 행위를 갖다 저지르기 위해서는요.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즉 초과행위를 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초과행위를 갖다가 직무대행자가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 제3자한테만 책임을 지고 악의 제3자한테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법인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직무대행자의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악의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구별 지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이죠. 이사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임권 행사입니다. 자, 법인의 대표기관 갑이 또 다른 을에게 내가 대표기관인데 내가 지시한 거 특정한 사물을 갖다 네가 처리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럼 내가 권한 줄게. 이렇게 뽑는 걸 또 우리가 복임권이라고 하고요. 이때 뽑힌 사람은요. 법인의 대리인이죠. 법인의 대리인이고 이때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자다. 따라서 이 임의 대리인은요. 복임권 행사로 뽑혔기 때문에 대표기관이 아니고 이놈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니고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는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고 불법행위 요걸 갖다가 법인의 대표기관이 저지르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기관 할 때는 불법행위라는 말을 쓰고 대표기관이 아닐 때는 사용자 책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법인의 대표, 대외적 권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에다가 미리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인 대표자는 이거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정관으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정관으로서 미리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을 하게 되면 사원총회 결의로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사원총회 결의로서 대표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다가 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사원총회 결의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취지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대표권 제한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표권 제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 사원총회 결의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 사원총회로 제한할 때는 총회 결의로서 제한한다. 정관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익 상반행위가 됐을 때 이때는 법인의 대표권, 그래서 그 법인 대표기관의 대표권은 없습니다. 이익 상반행위가 있을 때는 법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당의 이사는요, 처음부터 대표권이 없습니다. 법인의 토지를 갖다가 그 법인 대표기관이 매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의 그 부동산 건물을 갖다가 법인의 대표기관이 사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 이사가 자기의 월급을 올리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요, 법인과 그 이사가 직접 계약하는 거니까 법인에 손해가 줄 수가 있잖아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처음부터 그 당의 이사는 대표권 자체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인권 행사가 제한이 되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으로부터 대표권을 따가 받았는데요. 임의 대리인을 따라 선임을 하면서 포괄적 권한을 주는 것은 이것은 법인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법인의 대표기관인데 당신한테 내 권한 전부 다 줄게.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법인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위임 계약 요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이라든가 총회로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뽑을 수가 있고 이때 뽑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전체를 다 주면 안 되고 이때는 특정 사무 처리 권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주는 포괄적 권한 위임 복인권 행사는 법인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자, 그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6쪽에 보시면은요, 법인의 대내적 권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사의 사무집행 1항에 보시면 법인 이사 사무를 집행한다. 그래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해요. 따라서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다 집행하니까 살림꾼이죠. 자, 그 다음에 2항.
이사가 두 사람 이상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공동집행이고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사는 재산 목록 작성을 해야 돼요. 법인의 감사가 재산 목록을 갖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자니까 재산 목록 작성 체크리스트 만들어야 되고 사원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를 갖다가 소집을 갖다가 해서 중요한 것을 갖다가 찬성 반대 결의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의사록을 갖다가 작성 비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이때 채무 초과가 되면 그 법인의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법인의 파산 신청 요건은요, 지급 불능을 요건으로 한 게 아니고 단순 채무 초과를 요건으로 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이사의 의무가 나와 있죠. 법인의 이사라든가 법인의 감사는요, 법인이라고 하는 타인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자니까 전부 다 선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사가요, 선관주의를 갖다가 위반을 하고 그 임무를 갖다가 게을리해서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이사들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관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요, 상법상 영리법인에 있어서는 상설 필수기관으로서 존재하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은요, 이사회는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요건이 아니고 기관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7쪽에 보시면 임시이사가 있고 특별대리인 있죠. 임시이사는요,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머릿수가 부족해서 결원이 있거나 그 다음에 머릿수가 비어서 공석이 됐을 때 법인의 손해가 있을 염려가 있을 때는요,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뽑아주는 자가 바로 임시이사죠. 그래서 임시이사는요, 한시적 기관입니다. 한시적 기관이지만 정식 이사가 선임이 될 때까지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는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머릿수가 부족함이 있어서 결원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뽑아주는 것이지 주무관청이 뽑아준 게 아닙니다.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식 이사를 갖다가 선임할 권한은 없다. 그러면 특별대리인은 누구냐? 특별대리는요,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해상반행위가 있고 그 이해상반행위, 그 특정 행위만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이사하고 특별대리인은 권한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특별대리인도 역시 임시적이에요. 그 특별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 하나가 끝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특별대리인은 그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이사는 처음부터 대표권이 없다. 자, 잠깐 쉬셨다가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